내년도 예산안 진통 끝에 오늘 오후에 여야 간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하지만 잠정 타결이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자유한국당은 조금 후 6시 30분에 이 의원총회를 연다고 하는데 김광림 정책위 의장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고요. 뉴스 사이다 코너에서 예산안 통과의 의미 따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인천 영흥도 낚싯배 사고 큰 인명피해를 내고 아직 실종자 2명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조금 전에는 인천 소청도 해역에서 중국 상선으로 추정되는 화물선이 침몰했다는 소식도 들어왔는데, 자, 뭐가 문제인지 한국해양대 공기령 교수 이야기 듣고요. 7시 5분 시작되는 2부, 매주 월요일 꾸며드리는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원숙한 진보 또 젊은 보수의 목소리 함께 들어보겠고요. SNS를 뜨겁게 달궜던 이른바 김민섭 찾기 프로젝트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만약 못 들어보셨으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 프로젝트의 당사자 김민섭 작가와의 인터뷰도 2부 시간에 준비합니다. 잠깐 광고 듣고 시작하죠. 내년도 예산안 진통 끝에 조금 전인 오후 5시께 잠정 합의안이 도출이 됐네요. 이 합의안을 놓고 아마 자유한국당 의원총회를 지금 곧 열 모양인데요. 이번 협상을 이끈 자유한국당의 김광림 정책위 의장을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쌤 오랜만입니다. 오래간만입니다. 네네. 그 의원총회 이제 곧 시작하겠죠? 의원총회 시작했습니다. 네. 혹시 의원총회에서 잠정 합의된 것이 다시 부결되거나 이럴 우려는 없습니까? 지금은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가 보고 형식으로 하면 이런저런 반대 의견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러나 원만하게 마무리될 때는 이 교섭을 했던 원내대표단에 힘을 실어주자. 예. 이런 쪽으로 마무리될 걸로 봅니다. 그렇게 기대하신다? 네네. 가장 큰 쟁점이 공무원 수 증원이었었는데 그랬어요. 정부는 12,000명을 주장했었고 자유한국당은 7,000명까지만 봐줄 수 있다 했는데 결국은 9,475명 어느 정도 중간선에서 절충한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은 사인을 했지만은 이 부분에는 반대한다고 유보를 했습니다. 12,221명인데 9,475명으로 일단은 이 숫자는 3 원내대표 중에 2당이 합의한 숫자고 자유한국당은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는 끝까지 반대하고 이 시간 현재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인은 했다? 사인은 이제 자유한국당은 유보하는 내용으로 넣고 사인을 했습니다. 네. 하긴 국민의당만 일단 동의하면은 과반을 넘겨서 통과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지금 모든 게 캐스팅 보드를 국민의당이 쥐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당한테 민주당이 공을 많이 들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선거구제 이야기, 선거제도 이야기 이런 것들도 나왔다 그래서 한참 시끄러웠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선거제도 얘기는 내년도 예산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지 않느냐. 다만 그래서 이 합의문은 넣지 말고 원내대표 간에 정치적으로 다른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이렇게 서로 양해하에 예산안에는 담지를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실 때 예산안과 무관한 선거제도, 선거구제 문제를 가지고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이 뭔가 모종의 어떤 논의와 합의를 이끌어낸 것 같은 이 상황 어떻게 지켜보세요? 그 내용은 자유한국당도 알고 있기 때문에 3당의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의 대표로서도 찬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맡겨두면은 개헌특위라든지 다른 어떤 계획에 있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원내대표 간에 이야기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두자 하는 데는 묵시적으로 양해를 했습니다. 묵시적 양해? 예. 알겠습니다. 아까 그 쟁점 가운데 공무원 증원 얘기는 들어봤고 일단 자유한국당은 일단 반대다. 유보적 입장이라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최저임금 올라간 거에 대한 일자리 지원금이었는데 이 합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이제 내년도에 예산에 3조 원 들어가는 거는 할 수 없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그 최저임금 인상률을 2019년에 또 16.4로 올리면은
또 9%를 지원해주면은 예. 6조를 지원해줘야 되는데 예. 예, 그럴 경우에도 어느 경우에도 3조 이상은 지원하지 않는다. 예. 예, 그렇게 하고 그 직접적인 국민이 세금을 낸 현금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예. 그 근로 소득 장려제도, 근로장려제도 그리고 이 사회보험료, 예,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해서 간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정부에서 마련해서 국회에 보고해라. 예. 하는 선에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앞으로 어느 경우에도 국민 세금의 현금 지원은 3조 원 이상 할 수 없다. 2018년 수준으로 동결한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되는 부분은 다른 간접 지원 형태를 동원한다. 그렇죠. 예. 그리고 법인세 최고 구간 세율 25% 올리고 대신에 3천억 이상으로 해서 이건 정부안보다 조금 상향시킨 거죠. 정부안이 조금 후퇴한 겁니다만은 그 과표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2천억 원 이상의 3% 인상하던 거를 3천억 이상 되는 기업에 한해서 3%로 한다. 그러니까요. 이러니까 국가 세금은 3천억 정도 좀 덜 거두고 그리고 해당되는 기업이 129개에서 77개로 기업 수도 좀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자유한국당이 주장했던 그 중소기업에 대해서 법인 세율을 좀 낮추자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바로 낮추는 게 좀 여러 가지 그 계산할 게 많아가지고 어려우니까 대신에 퇴출 예산에서 모태펀드와 같은 이런 중소기업 지원 예산을 1,000억 원 이상 증액한다. 이렇게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있어서도 자유한국당은 25%로 3%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반대한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를 유보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러면 이번 협상 그 과정과 타결된 내용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볼 때는 불만이 많으신 거네요. 이게 이제 불만 있지만은 이렇습니다. 정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뀌고 첫 예산이기 때문에 복지 예산 위주로 편성되어 있는 거를 도저히 국민들이 부담해낼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퍼지기라도 하고 포퓰리즘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정부가 하고자 하는 예산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해서 8개 사안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분 국민의 세금을 절약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총회에서 반대론도 좀 나오겠으나 아마 원내대표단한테 힘을 실어줄 걸로 기대한다 하셨으니까 저희도 함께 지켜볼게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 무려 13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된 인천 영흥도 낚싯배 사고, 오늘까지 수색 작업 진행 중이지만 낚싯배 선장 등 이 실종자 2명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낚싯배를 들이받은 급유선의 선장과 갑판원에 대해서는 오늘 중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한국해양대학 공기령 교수를 연결합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통상적으로 급유선보다 낚싯배가 빠르다는데 어떻게 뒤에서 급유선이 낚싯배를 들이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 사고 원인은 어떻게 추정하세요? 예,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좀 더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나온 내용으로 봐서는 이 그 좁은 협수로를 급유선과 낚시연선이 나란히 항해를 하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두 배가 가까이 다가서게 됐고 낚시연선의 자연 선미 쪽을 급유선의 선수가 들이받은 그런 사고 이후에 낚시여선이 우연으로 전복되면서 많은 분들이 선실에 갇히게 되고 선실에서 나오지 못함으로 해서 익사나 저체온 쪽으로 사망으로 이어지는 그런 사고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금 아까 처음 말씀 시작하면서 좁은 협수로라고 했는데 얼마나 좁은 거예요? 거기가 사고가 많이 나는 곳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 영흥대교 밑에 이게 이제 그 서해안에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기 때문에 물이 많이 들어왔을 때는 조금 그 수로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만은 물이 많이 빠졌을 때는
약 350m 정도의 좁은 수로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번 사고를 낸 낚시어선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 폭이 360m면 그렇게 좁은 수로라고도 말할 수 없는데 굉장히 넓은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 대형선의 경우에는 좁다고 얘기하지만 낚시어선의 경우에는 그렇게 좁다고도 얘기할 수가 없는데 예. 아마 이런 그 충돌 사고가 나면 대부분의 사고가 상방의 인적 과실에 의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과실이요? 한쪽에서 좀 더 현명한 판단을 했다면 예. 충돌을 피했을 것 같은데 예. 양쪽 다 판단의 실수가 있어서 충돌로 이어진 그런 사고인 것 같습니다. 지금 낚싯배 선장은 실종 상태라 뭐 그렇습니다만 급유선의 선장이 낚싯배가 가까이서 같은 방향으로 항해하는 것을 알았지만 피해갈 줄 알았다 이렇게 진술했다는 게 바로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그거군요. 예, 일반적으로 이제 낚시어선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예. 이 급유선 앞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예. 이번에는 그 선장이 지금 실종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예. 낚시어선의 기관에 조금 이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예. 좀 더 빠른 속력으로 급유선 앞을 지나갔다면 이런 충돌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을 텐데 예. 그 중간에 무슨 그 인적 과실이나 기관 고장이나 이런 그 아직 밝혀지지 않은 그런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건 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좁은 뭐 350m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그 수로 안에 여러 배가 동시에 지나갈 때 무슨 규정이나 원칙 같은 게 없나요? 예, 그 안전항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런 좁은 수로를 통과할 때는 이 두 척의 배가 나란히 항해해서는 안 됩니다. 일렬로 이렇게 쭉 빠져나가야 되는데 예. 이번 사고는 나란히 병행해서 항해를 했기 때문에 이런 추돌 사고가 일어난 것 같고 예. 그리고 또 협수로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속도를 상당하게 낮춰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걸 안전한 속력이라고 하는데 예. 이렇게 속도를 낮춰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렇게 속도를 줄인 흔적도 없고 예. 그리고 이제 사고 위험이 감지되면 양배는 더더욱 속도를 낮춰야 됩니다. 예. 그런데 현재 사고 전의 속력이 그 낚시어선이 9나트 그리고 이런 그 저희 급유선 같은 경우에는 6나트 이상 이렇게 항해를 한 걸로 봐가지고는 예. 사고 감지의 위험 후에도 이 속도를 낮추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사고로 이어졌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결국은 인재죠, 이것도?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충돌 사고는 네. 운항자의 인적 과실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사고 이후에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뭐 여전히 골든 타임 놓쳤다는 지적이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이건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처음에 사고 접수 후에 그 영흥 해양 파출소에서 고속 단정이 30분 정도에 도착한 부분은 예.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해 볼 때 적절한 조치였다. 그동안에 세월호 사고 이후에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예. 여러 가지 개선한 부분이 이제 반영됐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제 수색이 가능한 잠수사들 그리고 예. 특수 장비가 도착한 거는 1시간 10분 이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해경이 이런 그 수중 잠수 요원이나 특수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데가 특수 해양 구조단이라는 데시 있고, 예. 그리고 각 해양 경찰서에 또 구조대가 있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1시간 반 만에 1시간 10분 만에 도착한 데는 특수 구조단이 아니고, 예. 그 평택에 있는 해양 경찰서에 있는 구조대와 인천 구조대가 이제 최초로 도착하게 됐는데, 네네. 사실은 이제 세월호 사고 이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1시간 이내에 도착하겠다고 예. 특수구조단도 만들고 이런 구조대를 이렇게 만들었는데도 그렇죠. 이번에 뭐 여러 가지 같은 그 사항은 얘기합니다만은 여전히 1시간 이내에 도착은 못했고 예. 그리고 이제 선실에 갇혔던 분들이 일부는 에어포켓에 있으면서 1시간 반 지나가지고 구조된 부분도 있고 예. 또 그렇지 못한 그 분들도 결국은 이제 그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의식을 잃었거나 예. 그래서 이제 익사됐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이후에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그런 분들을 볼 때는 예. 좀 더 일찍 도착해서 수중 수색이 가능했다면 그렇죠.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좀 조사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전원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2명의 실종자를 아직도 못 찾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이제 실종된 분이 이제 선장하고 또 다른 한 분인데, 네. 선장은 대부분 그 조타실에, 그러니까 선체 상부에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선실에서 빠져나오기도 쉽고, 네. 또 어떤 충격에 밖으로 튀어나올 수도 있어서, 네. 아마 해상에 구조된 분들처럼 빨리 구명조끼를 입고 있으면 빨리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구명조끼가 빨간색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조류에 휩쓸려 갔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한다면, 저는 오히려 조심스럽게, 대부분 우리가 보면 그 승객들한테는 구명조끼를 입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선장은 안 입고. 막상 선장은 이제 작업하기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네. 중간에 구명조끼를 벗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가령 구명조끼를 안 입었다면 아직 물속에 있을 가능성도 있고 해서 이렇게 구조하고 수색하기가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좀 실종의 박차를 수색의 박차를 가해야 되겠고 어쨌든 1시간 이내 도착 약속이 못 지켜진 거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봐야 되겠군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해양대학교 공기령 교수였습니다. 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윤태곤 실장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부터 수요일까지는 프레시안의 곽재훈 기자가 수고해 주겠습니다. 곽재훈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에 자유한국당 정책위 의장과 인터뷰도 했습니다만 오늘 그 예산안 마지막 타결 과정 좀 정리해 봅시다. 계속 지지부진한가 했더니 오후 들어서 급진전된 거죠? 네, 그 여야가 계속 길고 지루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결국 오늘 오전부터 오후까지 원내주도부 간 릴레이 협상을 벌인 끝에 오늘 오후 5시경 합의문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오늘 하루를 좀 정리해 주세요. 어떻게 흘러갔는지. 네, 일단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이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간의 의원회관 우원식 원내대표 방에서 협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오후 한때 각 당 정책위 의장까지 불러서 이른바 이 2+2+2 형식의 확대 회동을 갖기도 했는데요. 예. 오후 3시 반 정도 이제 정책위 의장들이 퇴장하고 원내대표들만 남아서 회동을 이어갔습니다. 예. 이때 최후까지 남은 쟁점에 대해서 원내대표들이 1시간 정도 더 협상을 벌였던 거고요. 예. 근데 사실 이미 이 시점 정도에 정책위 의장들이 이제 회의장에서 빠져나오면서 협상장 앞에 있는 기자들한테 좀 귀띔해준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니까 네. 그 이른바 앞에 있었던 9대 쟁점 가운데 대다수에 대해서 여야가 이미 의견 접근을 이뤘고 한 2-3개밖에 안 남았다. 이미 그때부터 이제 그렇게 윤곽이 잡혔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위 의장들이 나오면서 기자들한테 해준 얘기를 가지고 거의 끝났다. 네네. 예. 그게 한 그 회동에 참석을 했던 이 김광림 좀 전에 인터뷰했지만 이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에 3시 반에 남은 쟁점은 공무원 증원, 법인세 소득세, 아동수당 기초연금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 국민의당 이용호 의장 같은 경우도 아마 오늘 안에 될 거다. 공무원 증원 외에 법인세 정도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결과적으로 4시 50분 정도에 결과 발표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여야 간에 뭘 주고받은 거죠? 좀 아까 이제 김 의장이 인터뷰를 했지만 네. 일자리 안정자금 3조 그리고 공무원 증원 규모 이제 이런 부분은 사실 여당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얻어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누리과정도 사실상 거의 원안 그대로 통과가 됐고요. 여기도 다만 이제 부대 조건, 그러니까 2019년에 더 올리면 안 된다. 이 정도 조건만 붙인 겁니다. 네. 그리고 소득세도 거의 소득세는 아예 그 조건도 달지 않고 정부안 그대로 통과가 됐고 그렇죠. 법인세 같은 경우도 최고 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고 그 최고 구간 신설하는 것까지 그 기준만 2,000에서 3,000으로 조금 올렸을 뿐 예. 여기까지는 거의 여당이 많이 얻어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야당이 얻어낸 건 뭡니까? 이게 그 문재인 케어라고 그 건강보험 보장성 증가하는데 이제 그 재정 회계를 좀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 사업이 있었는데요. 예. 거기서 2,200억 원을 깎아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북한 미사일 도발 등 그 현재 남북 관계 상황을 감안을 해서 남북 협력 기금에서 400억 원을 깎았고요. 예. 그리고 이거는 액수는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아동수당 같은 경우에 좀 이런 의미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죠? 그러니까 원래 정부안은 100% 그러니까 아이가 있으면 누구나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다 주자는 거였는데 보편복지적으로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게 소득 하위 90%로 바뀌었습니다. 하위 90%. 네네, 그러니까 최상위 10%는 안 준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급 시기와 관련해서도 이제 민주당안은 내년 7월부터 주자. 그리고 기초연금 인상분도 인상한 거를 4월부터 주자 이런 거였는데 야당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6월에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좀 그 부분을 좀 우려해서 좀 뒤에 주자.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기초연금 인상은 10월부터 그리고 그 아동수당은 9월부터 주자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둘 다 9월부터 주는 걸로 합의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조금 아까 김광림 정책위장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공무원 증원 네. 원칙적으로 이건 유보다. 네. 그리고 또 이 소득세 부분도 법인세 부분도
일단 유보다. 네. 그게 혹시 의원총회에서 뭐 어떻게 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한국당은 기존의 입장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찬성 입장을 내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날 합의가 미완에 그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일각에서 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일단 지금 3당 원내대표 간의 합의안이 도출된 이상 뭐 민주당과 국민의당만으로도 통과가 되죠. 제적 과반이 되기 때문에 사실 본회의 처리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걸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 회견을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가 브리핑한 말도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뭐라 그랬죠? 지난 추경 때도 우리는 결과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느냐. 이번에도 비슷한 사례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반대하지만 통과는 된다. 그러니까 방점은 우리는 끝까지 반대할 거다. 이제 좀 듣기에 따라서는 세게 들리는 건데 통과가 됐다는 겁니다. 이번 예산 협상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요. 아무래도 여소야대 국회라서요. 여당에서 상당히 협상이 어려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국회 선진화법을 보면 이제 12월 1일까지 여야가 협상을 결과를 못 내놓으면 정부가 제출한 원안이 자동 부의되도록 돼 있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 조항은 사실 여당이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을 때야 사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 상황에서는 여당이 121석에 불과하기 때문에 본회의를 열어봐야 이 과반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동 부의됐다가 부결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여당이 양보할 수밖에 없는 구조 이거로군요. 의결 정족수 자체가 안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곽재훈 기자였습니다. 시사자키 2부 오늘 하루 화제가 된 뜬 뉴스들부터 정리해드리죠. CBS의 김현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이요. 네, 남은 통신사 포인트 탈탈 터는 법입니다. 아하. 연말이 다가오자 네티즌들이 관련 기사를 많이 보고 있는데요. 연초마다 통신사는 전년도 납부한 요금에 따라 멤버십 포인트를 지급하는데 이 중 60%가 사용되지 않고 소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사라지는 포인트를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5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통신사 가입자는 정작 이렇게 쌓인 포인트를 쓰고 싶어도 사용법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신사들이 이렇게 연말에 남은 포인트를 다 쓰도록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KT는 100% 당첨되는 모바일 상품권 이벤트를, SK텔레콤은 주유나 이마트 상품권 할인을, LG유플러스는 멤버십 포인트 20배를 신라 면세점 적립금으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이 통사들이 아주 친절하네요. 글쎄요. 이게 문제는 이런 방법을 총동원하더라도 겨우 남은 20여일 동안 다 쓰는 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일단 내년으로 2월 되지도 않고요. 할인 한도나 횟수에 제약이 많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통신 3사는 이 통신비 인하 압박 때문에 내년부터는 멤버십 혜택을 더 줄인다고 합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남은 포인트를 요금 납부에 쓰면 될 것을 온갖 생색은 다 내고 소비자만 우롱한다. 쓰기도 어렵고 줄어드는 멤버십 대신 알뜰폰 쓰는 게 낫겠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인트 주지 말고 요금 깎아주면 제일 좋죠. 네. 다음 소식이요. 네, 오늘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종일 김흥국이란 이름이 올라 있었습니다. 이 가수 김흥국 씨가 6년 전 MBC 라디오 2시 만세에서 하차한 것이 블랙리스트 사태의 희생양이었다 문건이 나온 건데요. 이 국정원과 MBC가 진보 성향 연예인을 무더기로 퇴출하면서 물타기용으로 보수 성향의 김흥국 씨까지 내쳤다는 겁니다. 아하. 이에 따라 당시 김 씨의 1인 시위도 6년 만에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김흥국 씨는 당시 일신상의 문제로 하차한다는 MBC 해명과는 달리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면서 MBC 앞에서 삭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진보 성향 연예인만 내치면 뭐 논란이 나올 수 있으니까 물타기를 한다. 참 치밀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당시 MBC는 김미화 씨를 먼저 내보내면서 형평성 원칙을 제기했다는데요. 이 김흥국 씨 퇴진은 종북 성향 연예인 퇴출 작업의 종착점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면서 김 씨의 희생은 여건의 일대 사후의 값어치가 있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이 같은 강제 하차 논란에 김흥국 씨는 이제는 다 지나간 사건이라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네, 어제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대기오염 때문에 국제 크리켓 경기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인도와 맞붙은 스리랑카 선수들이 오염된 공기 탓에 계속 구토를 하고 호흡곤란을 호소한 건데요. 결국 3번이나 중단되고서야 경기가 끝이 났지만 이 선수들은 휴식하는 동안에도 산소를 공급받았고 또 경기가 끝난 뒤에도 계속 구토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아니, 대기오염이 얼마나 심하길래 그래요?
네, 인도 뉴델리는 이 가뜩이나 대기오염이 심각한 곳으로 꼽히는데요. 이 겨울로 접어들면서 더 극심해진 거라고 합니다. 어제는 특히 대기오염 수치가 세계보건기구 허용 기준보다 15배나 높았다고 하고요. 어허. 지난달에는 대기오염도가 무려 40배나 높아지면서 휴교에 들어가기도 했답니다. 이때 오염도는 하루에 담배를 최소 50개비 피웠을 때 폐에 미치는 영향과 비슷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김현지 기자였습니다. 매주 월요일 꾸며드리는 이슈 토크 시간, 원숙한 진보, 최민희 전 의원, 젊은 보수, 장혜찬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하나의 이슈를 놓고 토론해보는 그런 시간이죠. 오늘은 우리 안보 문제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이슈죠. 바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우리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장혜찬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북한 얘기하려니까 갑자기 한숨부터 나오는데요. 깝깝합니다. 깝깝하죠. 지금 미사일이 그 기술 수준은 굉장히 올라갔다고 봐야죠. 네. 제가 먼저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정부 국방부와 그리고 미 일관이 이 미사일을 바라보는 입장이 약간은 다릅니다. 우리 정부 같은 경우는 ICBM급의 미사일이라고 추정된다고 그치죠. 말하고 있고 미국과 일본 정상들은 이번 미사일 발사 후 통화를 하면서 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최대 사거리를 가지는 ICBM이라는 데 공감대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이 미사일이 이제 1000km를 비행하고 동해상에 낙하했고 미국 본토를 타격할 능력이 있음은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뭐 이 ICBM급이냐 아니면 ICBM이냐를 확정하는 것은 서로 다른 국가 간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시각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이지만 북한의 미사일 수준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미국에서도 이것에 대한 위기감을 상당히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뭐 선제 타격 같은 강경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요.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이미 예전에 몇 달 전에 북한이 괌 근처의 영해로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무력으로 보복하겠다 이런 발언도 했을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사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에 대해서 너무 일상적으로 받아들이는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국민들 같은 경우도. 그러나 외국에서 바라보는 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시각은 훨씬 더 엄중하고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인식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하와이에서 그 사이렌 울려갖고서 대피 훈련한다고 그러고 일본도 곧 한다고 그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좀 아까 얘기했듯이 ICBM급이냐 ICBM이냐를 단정하는 거는 각 나라의 현 상황을 이끌어가려는 입장과 시각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문재인 대통령이 ICBM급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이제 이번에 사거리 이제 북한의 화성 15 이 탄도 미사일이 이 사거리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진전된 기술을 보인 건 맞습니다. 미국 워싱턴까지 갈 수 있다는 거는 맞아요. 예, 거기까지.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직접 쏜 게 아니고 고도 위를 향해서 고각 발사, 고각 발사한 거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가 아직 그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대기권 재진입 기술. 그렇죠. 예, 그거하고 핵탄두 소형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나. 그렇죠, 그렇죠. 예, 이 두 가지가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갔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뭐 재진입 기술이나 핵탄두 소형화가 됐다고 미국도 확신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진입 기술이나 핵탄두 소형화가 됐다면 그건 이제 문재인 정부나 미국이 제시한 레이드라인을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그걸 같이 인정해버리면 이건 미국의 선제 타격의 조건이 완성됐다는 걸 우리 정부가 인정하는 게 되니까 위험이 있죠. 그래서 ICBM급이다. 그래서 급이다 ICBM이다. 요게 그 두 가지 기술상의 차이라서 우리 정부는 그렇게 대응하는 게 지금으로선 저는 이건 피치 못하는 거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했듯이 이제 하와이나 일본 같은 경우 이제 직접적인 위협으로 느끼고 뭐 여러 가지 대피 훈련도 하고 그러는 건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서울 불바다 발언. 그때는 북한의 이제 핵 기술이 미사일 수준이 서울까지 도달할 수 있거나 그거보다 조금 더 가는 수준일 때는 우리가 되게 긴장했었죠. 그런데 기술 수준이 그걸 넘어가 버리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위기의 일상화랄까? 위기 일상화. 그래서 그거를 국민들이 그러신 거는 이 위기가 25년, 26년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좀 만성화됐달까? 그런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국민들은
죄가 없죠. 일본이나 미국,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자기네 본토까지 날아올 미사일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전 세계에서 그런 미사일 개발하는 나라가 없거든요. 네. 북한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리고 왜 미국 본토를 타격하는 것이 중요하느냐. 결국 지금 주한미군이 상주하고 있고 만약에 유사시 위기 상황에서 미군이 어느 정도 개입하느냐에 따라서 뭐 국지전의 초기 양상이나 국제적인 여러 복잡한 관계들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북한이 원하는 것은 자신들이 이제 이 소형 핵탄두를 장착해서 ICBM으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하면 지금 자기들은 벌써 뭐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하지만 완성 선언하고 축제도 막 하고 그 자체가 정말 100% 완성이라고는 국제사회에서도 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나 꾸준히 개발해서 정말 핵 보유국으로 지위를 인정받아서 우리나라를 건너뛰고 그러니까 코리아 패싱이란 말이 유행했었잖아요. 근데 북한이 정말 코리아 패싱을 해버리고 미국과 직접 핵 보유국으로서 어떤 대화 테이블에서 동등한 입장으로 협상을 하겠다. 이것이 이제 김정은 체제의 이 목적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만약에 미국이 이대로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갖추고 본토를 타격하는 능력을 갖추기까지 그렇게 되면 정말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안 하기도 어렵고 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데 그때까지 과연 미국이 얼마나 더 인내할 것이냐. 정말 선제 타격이라는 말이 옛날에는 선제 타격론이 나오면 허무맹랑한 소리라는 관측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나 지금은 당장 뭐 선제 타격이 이뤄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건 옳지 않지만 이 분위기가 계속되고 누적된다면 또 미국 대통령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선제 타격이 과연 불가능한 소리인가 단순히 호사가들이 과장하는 소리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걱정하고 신중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 선제 타격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 정부가 또 한국이 대처해야 되느냐가 중요해지는데 여기서 계속 대화를 강조하고 어떻게든 양자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방법이 또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면 미국이 결국 선제 타격을 결정할 때 한국을 건너뛰지 않고 한국과 이걸 상의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으로부터 100% 신뢰를 받는 든든한 공조 파트너라는 인식을 주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추진하는 중간 과정인 어떤 제재안, 대북 제재안이나 국제사회의 공조에 있어서도 조금 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저는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정권 수립 이후에. 그러나 조금 더 미국의 입장과 발 맞춰서 이 미국 공조, 한미 공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그쪽을 더 강화한다. 어떻게 보면 미국의 선제 타격을 우리가 막는 방법일 수도 있다. 미국 편을 든다고 해서 미국의 선제 타격을 하자 이게 아니라 정말 든든한 파트너임을 우리가 신뢰를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부각시킬 때 이 선제 타격을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우리가 발언권이 미국에서 더 커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해찬 씨도 북한이 핵 능력을 완성했다 손 치더라도 선제 타격은 안 된다는 입장은 갖고 계신 거죠? 안 했으면 좋겠죠. 전쟁은 어쨌든 피해야 되고 전쟁을 안 하는 게 좋다는 게 공통된 입장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 논리에 대해서. 우선 이게 이제 되게 복잡한 문제인데 그 코리아 패싱 부분은 굳이 얘기하면 북한은 처음부터 코리아 패싱이었습니다. 그게 그 코리아 패싱을 어떻게든 코리아 패싱이 안 되게 뭐 육자회담, 사자회담 틀도 만들어 온 게 그게 이제 민주정부에서 그런 코리아 패싱을 북한이 못하도록 하기 위한 전략을 써왔는데 이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완전 이제 패싱이 아니라 그 대화 통로가 남북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다 보니 그냥 북한을 어떻게도 해볼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잃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94년에 이제 서울 불바다 발언이 나왔을 때도 결국 최종적으로는 김영삼 대통령이 이거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막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카터가 북한 가고 이러면서 대화의 물꼬가 트여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한미 동맹이 굳건해야 된다는 건 너무 당연해서 그게 그 말로는 별로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오히려 저는 그 한미 동맹과 관련하여서는 우리나라 내에 한미 동맹에 대한 인식차, 남남 갈등이 극복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미국에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한미 동맹이 균열을 보였다 이러면서 걱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수 세력이나 보수 언론이나. 근데 실제로 미국에서 오히려 한미 동맹이 굳건하다고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코리아 패싱 없다고 이제 트럼프가 와서 얘기까지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별히 국회에 와서 이렇게 연설을 하는 건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얘기를 이제 백악관이 해야 되니까 이 한미 동맹에 관해서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부 미국
미국과 너무 입장을 같이 한다고 비난하는 지지자들에게 비난을 받으면서도 지금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우리 내부에서 그걸 자유한국당이나 보수 세력이나 보수 언론이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그 우리나라가 하나로 보이는 그 메시지가 오히려 미국에게도 우리의 입지를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될 거다.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그러니까 북한이 그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같은 거를 아주 장기간 안 하고 그런 상황이 오면 정말 뭐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더 적극적인 대북 지원이나 대화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건 한미동맹의 균열 뭐 이런 논란이 벌어질 소지가 분명히 있다는 건 인정이 돼요. 그런데 지금 워낙 빈번하게 미사일을 쏘고 계속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문재인 정부의 그 기본 정책적 방향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상황 관리상이라도 한미동맹이 굳건 안 할 수 없는 강력 제재 국면에 갈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인 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번 미사일 발사 정부 대응 같은 경우도 발사 2분 만에 이 예우를 포착해서 6분 만에 원점 타격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국방부에서 뭐 정부 차원에서 이 대응하는 시스템 특히 원점 타격 훈련을 염두에 두고 했다는 것 부분 우리 군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칭찬하고 싶은 부분이고 또 곧 이제 대규모 이 항공 분야 공군의 합동 훈련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죠. 뭐. 그 이제까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전투기와 뭐 폭격 여단이 참여하는 훈련인데요. 이 북한이 굉장히 민감한 반응, 경기를 일으키고 있어요. 이 훈련에 대해서 특히 북한 같은 경우는 방공망이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지도자 시절이었던 때보다 지금 대통령으로 집권에 성공하고 나서 야당 당대표가 아닌 집권 세력이 수장이지 않습니까? 이 균형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당 대표 시절에는 한일 군사 비밀 정보 보호 협정 체결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렇죠. 당시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 밀실 졸속 구력 협정 체결은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었는데 이제 집권하신 이후에 이번에 이 비밀 정보 보호 협정 같은 경우는 따로 파기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되는데 검토를 거친 후에 연장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또 그 외에도 한일 간의 한 라인이 기존에 하나였던 것을 세 개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이 밝혔는데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이제 야당 대표일 때 입장과 대통령일 때의 입장이 다른 건데 이 달라지는 것 자체로 지금의 야당들이나 보수 세력에서 비판하면 안 된다고 봐요. 사실은. 이 비판하는 세력일 때와 이 집권 세력일 때 입장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고 또 정보에 취득할 수 있는 정보의 양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되신 다음에 이런 군사 정보 협정을 연장하는 것이라던가 사드 이제 발사대 추가로 설치하는 결정을 내린 것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집권 세력이 된 후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관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보수 세력에서도 너무 정치적으로 흔들기를 하면 안 되지만 이 지지자분들 간에서도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이 길에 대해서 너무 흔들기를 안 하는 것이 이 외교 안보 엄중한 상황에서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선제 타격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제가 안 했으면 좋겠다 말했는데 선제 타격이라던가 북한에 대한 전쟁 안 하는 것이 당연히 왕도입니다. 그러나 이 군사 정부 전문가들의 의견 중에서 보면 여러 가지 옵션이 많을 때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다양한 제안을 북한에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선제 타격과 전쟁을 막자는 게 모두의 의견이지만 그것을 너무 대외적으로 전쟁은 절대 안 된다. 선제 타격은 절대 하지 않는다. 정권 교체를 절대 북한의 정권 교체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강경한 옵션도 있고 미국과 공조해서 이번에 대규모 훈련을 하는 것 이상의 어떤 조치에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을 때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북한보다 더 위에 있는 입장에서 북한도 우리의 의견이 미국을 움직일 수 있음을 인지하고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고 이런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자, 저 대목입니다. 선제 타격도 북한의 레짐 체인지도 우리의 옵션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 옳다. 그렇죠. 그게 오히려 이 선제 타격에서 우리가 이 선제 타격을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막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에게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하는 것,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그 목표가 뭘까요? 그게 한반도의 안정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거거든요. 무엇보다 헌법적 가치를 넘어서는 말은 지도자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적 가치는 평화고요. 당연히 전쟁 방지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은 안 된다. 저는 이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 일본에 대해서 정보량이 더 많아지고 집권해서 입장이 바뀌었다. 이거 아닙니다. 아니요. 상황이 바뀐 겁니다. 상황이 바뀌었다. 이 상황이란 뭐냐면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기 전에 한반도 상황하고 집권한 이후에 한반도 상황이 또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그 새 정부 집권 초에 더욱더 호전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 조건 때문에 이제 과거와 바뀐 상황에 따른 대처라고 보는 게 옳고요. 그러나 여전히 그 한국과 일본 간의 군사 동맹은 하지 않겠다. 이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반도에서 굉장히 위험한 건 어떤 상황이냐면 이게 한미일 대 북중러에서 대립 구도가 형성되는 겁니다. 이건 북한이 바라고 미국의 강경파와 오히려 일본이 바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대립 구도가 형성돼서 편먹고 싸우는 것보다는 다자간 외교나 다자간 대화를 할 수 있는 통로를 여는 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이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길은 끊임없이 모색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바로 그 대목에서 이제 중국의 변수가 등장을 하고 그렇죠. 일각에서 또 하나의 논점이 되고 있는 지금 이제 뭐 선제 타격이나 전쟁 불사 아니다 전쟁은 절대 안 돼 뭐 이런 약간의 시각 차이가 있단 말이죠. 또 하나가 균형 외교냐 철저한 한미 동맹 우선이냐. 이것도 또 하나의 논점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많이 이제 여야나 보수 세력, 진보 세력의 입장이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앞서 이 한일 정보 보호 협정 상황이 달라져서 바뀌셨다 말씀해 주셨는데 최초로 논의됐던 거 이명박 정부 때 일입니다. 그 당시 이제 이명박 정부 당시에 천안함 포격이 있었고 그리고 연평도 포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북한으로부터 공격을 당해서 사망자도 발생한 사건인데 그 당시 이제 야당의 반대로 이 한일 정보 보호 협정이 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박근혜 정부에 체결했던 건데 그 이명박 정부 당시 국민들이 직접 피격을 당했던 시절의 일이 덜 엄중했기 때문에 그때 반대했다.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그때도 충분히 필요에 의해서 체결했어야 될 조약이라고 보고 있고 논리가 그렇게 전개되면 안 되고요. 남북 간에 폭격이 있었다는 상황하고 미국의 트럼프가 집권하고 그다음에 북한의 김정일이 남북 대화를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가졌다. 그것이 김정은이 이게 확인된 상황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북핵은 남북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건 크게 보면 미국과 중국 문제 그리고 또 일본과 중국 문제 또 우리 내부에 보면 뭐 미국과 일본 문제, 미국과 한국 문제 다양한 선이 그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상황의 변화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건 미국의 트럼프나 북한의 김정은이나 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다. 이 부분을 걱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저는 우리의 어떤 공직자나 이런 분들이 뭐 저는 많이 들었는데요. 모든 언론에서도 위험하지 않을까요? 언론인이 말하는 것과 다른 무게감 아닐까요? 이 얘기는 뭐 모든 정치인들이 이런 것을 다른 식으로 다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저는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않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오죽하면 오바마 대통령이 트위터할 때 생각해야 된다고 할 정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좋습니다. 그게 바뀌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한일 정보보호 협정은 이제 그 정도 하고 그 이른바 철저한 한미 동맹 우선이냐 균형 외교냐 그 대목 좀 장해찬 씨 한 말씀 해보시죠.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한미일 공조를 통해서 국제사회를 압박하는데 이것이 북중러 대 한미일의 어떤 대립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위험 부담이 있다. 그것보다는 다자간 균형 외교를 추구해야 된다는 말씀도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많은 보수 세력의 어떤 논객들이나 정치인들,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공조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을 압박해서 중국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야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북한의 변화도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에 이제 유엔 안보리에서 굉장히 강경한 대북 제재안이 통과되면서 뭐 원유 공급을 차단한 건 아니지만 정유 제품에 대해서 차단을 하고 또 북한의 수출 품목 중에 가장 핵심적인 품목 중 하나의 섬유 수출을 이제 금지시키는 등의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일각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꼼수로 그러한 수출이나 수입 금지를 피하고 있다. 중국도 그런 것들까지 눈 감아주고 있다고 하지만 그런 제재안이 발표된 후에 이제 북한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만 북한과 중국 모두 관영 매체가 있지 않습니까? 북한 관영 매체가 이례적으로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그 상황까지 갔죠. 네네. 그런 균열의 어떤 기미들이 보였는데 여기서
조금 더 중국을 우리가 공조해서 압박해서 이 틀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고 그와 동시에 또 외교적으로 우리가 이 중국과의 무조건 대립각을 세워서 중국에 위협을 가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번에 뭐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어쨌든 잘 설득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잖아요. 그런 걸 동시에 가야지. 거기서 중요한 대목이 MD 체제에 그럼 우리가 편입되는 게 좋은가요? 한미일 동맹, 군사 동맹에 우리가 편입되는 게 옳으냐? 사드 추가 배치도 가능하다. 즉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3불이라고 약속한 것을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계속 비판하고 있단 말이죠. 저는 그런 부분에 그 대목에 대해서 장혜찬 씨 대해서 예전에 김종인 전 대표가 했던 말 참 좋아하는데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드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총선 당시에.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뭐 중국이 3불을 요구했다. 우리 정부에서는 중국의 입장 표명이지 우리가 확인해 준 것 없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한미일 동맹도 아니고 MD체계 편입 안 하는 게 현재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확언하듯이 지금 상태에서 뭐 도장을 찍을 필요가 있는가. 더 나가서 MD 체제에 우리가 편입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장혜찬 씨는? 저는 제가 뭐 군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MD 체계의 필요성에 대해서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지금 시점에서 어쨌든 지금 정부의 기조가 편입을 안 하겠다는 건데 그거에 우리가 또 엇박자를 내서 지금 당장 들어가야 된다 말하는 거 현명한 태도가 아니라고 보고 있으나 미래에 또 어떤 상황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북한이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인다든가 미국 쪽에서도 MD를 지금은 요청을 안 하지만 강하게 압박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미래의 가능성으로 우리가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열어두고 가능성을 열어두고 남겨두면 될 것 같아요. 뭐 장혜찬 씨 입장 그렇고 우리 어떤 보수적인 색채를 가진 정당이나 언론들은 빨리 왜 거기에 편입하지 않느냐. 그래서 아주 강력한 한미일 군사 동맹 안보 체제 MD 체제를 가지고 중국을 압박하자.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단 말이죠. 최민희 의원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도 MD 체계 편입 못했잖아요. 사드 배치도 못했고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도 이명박 대통령이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뭘 생각해서 그러냐면 중국과의 무역이라든지 그다음에 과거의 냉전 체제로 다시 돌아가는 한미일 북중로 구도로 들어갔을 때 이게 과연 한반도의 이익이 되냐. 이 한반도의 이익이라는 건 안보에 과연 이게 궁극적으로 좋겠냐. 아니면 경제적으로 타격은 어느 정도인가를 고려했을 때 못한 거거든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도 한다고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보수 세력이나 학자들이나 뭐 주장할 수는 있지만 보수 정부조차도 우리 MD에 편입하겠다. 이거를 정책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고 봐야죠. 그렇게 봐야 돼서 이제 그렇게 하면 즉각적인 중국의 보복이 두려워서 그것도 분명한 현실적인 이유가 그건 중국뿐만 아니고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도 그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우리의 한반도가 김대중 대통령이 얘기했던 4대 강국 보장론의 틀에서 나아간 무엇인가를 아직까지 못 찾은 것 같아요. 그 4대 강국 보장론이라는 건 사실 공포의 균형을 얘기하기도 하고 묘한 그 지정학적 균형을 얘기하기도 한 건데 그 틀 안에서 지금 다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그 각 나라 강대국 들이 사실 지금 약간 바뀔 때가 된 건 중국이 그 4대 강국 보장론 나올 때만 해도 이렇게 강대국이 아니었어요.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중국이 미국에 우리도 뭔가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싶다고 2위에서 1위를 막 쫓아가고 뭐 그러는 상황이라 약간 바뀔 수도 있는데 안 바뀌고 있는 건 여전히 미국의 군사적 우위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한미일 삼각동맹에 대해서는 조금 해봐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진짜 한미일 삼각동맹이라면 또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미일 삼각이 아닙니다. 미일한 수직동맹이에요. 수직이다. 그래서 이것은 그 미국이 엣지선 라인을 그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한반도를 자기의 방위선에서 빼려고 한 적도 있고 그거를 이승만 대통령이 어쨌든 38선 이북으로 끌어넘긴 공이 있으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한미일 삼각동맹이라는 이 말부터 다시 점검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 장희찬 씨 한 말씀만 듣고 오늘 정리합시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우리가 10년 동안 민주정부 10년 동안 햇볕 정책을 실험을 했었고 또 지난 보수정부 10년 동안 또 강경한 북한과의 대립을 실험을 했습니다. 그 실험의 결과가 성공적이었는지 아니면 미흡한 부분이 많았는지
그 판단을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현재 굉장히 외교 안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그리고 정부들은 각자의 정부의 기조가 있지만 어쨌든 이 엄중한 현실 안에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던 거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 정권 수립한 이후에 균형을 찾아가면서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거든요. 이럴 때 각자의 어떤 정치적 의견을 내는 것 중요하지만 보수 정치인이든 진보 정치인이든 이 정부의 어떤 복잡한 정말 누구보다 고뇌를 많이 할 입장을 외부에서 너무 많이 흔들지 않는 게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자유한국당에서 미국으로 가서 뭐 전술핵 이야기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또 민주당에서 중국으로 가서 사드 관련해서 의원 내교 또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런 양자의 어떤 외부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들은 조금 더 줄여주고 정부가 이 정말 제대로 된 균형을 찾으면서 갈 수 있게끔 정부의 좀 단일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끔 힘을 실어주는 게 이 여야를 떠나서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마 그 미묘한 차이점들을 청취자분들은 느끼셨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의 엄중함 때문에 두 분의 목소리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분명히 미묘한 차이점들이 있어요. 그런 차이점들이 확 불거지지 않도록 상황을 잘 관리하는 게 우리 정부가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마저 덧붙여드리고 싶네요. 최민희 전 의원, 시사평론가 장혜찬 씨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 시간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들어볼 소리는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취임 100일이 됐다는데요.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시죠. 얼마 전 간담회에서도 저보고 예정에 없던 모두 발언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시간 많이 걸릴 텐데 모두 발언하면 20년 만에 강력한 캐스팅 보터가 등장해서 기득권 양당의 밀실담합, 장외투쟁,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회 공전이 사라졌습니다. 당대표로서 제게 주어진 가장 큰 책무는 당을 살리는 것이고 튼튼한 제3지대 지형을 만들어서 명실상부한 다당체제를 구축하는 겁니다. 이러한 다당제를 만들고 그리고 다당제를 지키고 무엇보다도 다당제가 국민을 위해서 동작하게 만드는 게 국민의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정치개혁 과제입니다. 지금은 저는 축적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이 99.9도가 되더라도 끓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기가 있을 때 0.1도 차이로 이제 끓게 됩니다. 네,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진행했죠. 주요 발언들 좀 정리해 봅시다. 들으신 대로 제3지대에서 명실상부한 다당제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 이 주장이 이제 핵심이고요. 지역 구도를 극복하고 보수 진보 정치 이념을 탈피해서 인물과 세력을 교체하겠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 지지율이 계속 여론조사상 저조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들으신 대로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끓는 점 얘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최대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은 예산안 전국에 집중하겠다라고 하면서 바른정당과의 정책 연대를 이미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집중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른정당은 지금 예산안 관련해서는 국회의원의 세비 인상 반대라는 새로운 쟁점을 또 제기했던 상황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안철수 대표는 원내 지도부가 적절하게 판단할 것이다 이 정도로 얘기했는데 이후에 이제 표결 방침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안철수 대표는 지방선거를 3자 구도로 치르기 위해서는 바른정당과 연대가 불가피하는데 통합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대만 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대안을 내놔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통합 반대하는 지금 박지원 의원 등도 역시 계속 안철수 대표의 행보를 비판하면서 같은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또 보입니다. 내년 지방선거에 직접 출마하느냐 이런 질문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당에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하겠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이 2011년에 서울시장 후보 자리를 박원순 시장에게 양보하지 않았느냐, 이번에 출마하면 양보해달라고 말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좀 유도성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너무 앞서가는 얘기다 이런 정도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진짜 좀 앞서간 질문이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을 지낸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가 내일 오전에 검찰에 소환된다고 하는데요. 김태효 전 비서관은 군사이버사령부와 청와대 사이의 연결고리를 역할을 한 그런 인물로 알려져 왔습니다. 검찰은 특히 김태효 전 비서관이 지난 2012년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 충원 당시에 우리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군에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 군 사이버사령부의 심리전단의 활동보고서가 청와대에 전달이 될 때 이걸 직접 받았던 인물로도 지목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청와대의
당시 비서관을 소환한다는 것은 그걸 통해서 또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가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죠. 그렇습니다. 김태호 전 비서관은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인사 중에 군 댓글 공작 의혹으로 조사를 받는 첫 번째 케이스가 지금 되는 건데요. 네. 지난번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적 부심 통해서 석방된 이후에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가는 이 수사상의 길이 끊겼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김태호 전 비서관이 소환돼서 범죄 사실이 어느 정도 드러날 경우에 그 다음은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봤듯이 뭐 전직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운다 이게 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여러모로 좀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군 검찰이 기무사령부 압수수색했죠. 오늘 오전부터 오후까지 군 검찰단 관계자 20여 명이 댓글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는데요. 앞서 국방부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TF는 한 470여 명 정도의 기무부대원들이 댓글 활동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된다는 내용의 이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압수수색에서 범죄 사실이 좀 드러나게 되면 군의 정치 개입이 사이버 사령부를 넘어서 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이런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되는데요. 특히 기무사의 경우에는 사이버전뿐만이 아니라 방첩 활동을 종합적으로 해서 뭐 민간인 사찰 이런 얘기까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예. 좀 더 논란이 클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이게 또 다른 국면이네요. 그렇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지난 1일에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대북 제재와 관련한 해상 봉쇄 조치에 대해서 뭐 그런 것이 요구되면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해서 청와대와의 엇박자 논란에 휩싸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오늘 이제 해명 발언을 했습니다. 아하. 송영무 장관은 오늘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K 디펜스 포럼에 참석해서 인사말을 했는데요. 대통령과 청와대 모든 참모와 저 사이에는 한치의 빈틈도 없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한치의 빈틈도 없다. 그렇습니다. 근데 빈틈이 보이는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여당 내 반응이 계속 좋지 않은 것이 문제인데요.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평화방송 라디오에 나와서 송영무 장관의 이런 태도 비판했습니다. 해상봉쇄라는 것은 과거 쿠바 미사일 사태 때 있었던 일이고 군함을 동원해서 북한 해역을 완전히 봉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사적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 굉장히 위험한 선택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요. 예. 지금 몇 번째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발언을 하고 청와대가 이에 대해서 해명과 부인을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대놓고 지적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상호 의원이 아주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는데 그렇죠. 그러면 장관 경질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일단 우상호 의원은 그렇게 경질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볼 때도 송영무 장관의 어떤 경질 여기까지 예상하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은데요. 특히 송영무 장관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다 이런 얘기가 거의 모든 언론의 지면에 실리는 상황입니다. 특히 군을 통솔하는 국방부 장관이니만큼 좀 더 보수적인 주장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핵잠수함 등의 어떤 첨단 무기 도입 등에 대해서도 지금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철학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신임이 두터운 상황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이 대목에서 또 추가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추가 논란이 뭐예요? 오늘 한국일보를 보면은요. 고도 20km 이하에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인 천궁의 전력화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기사가 실렸는데요. 이게 왜 그런 거 아니 송영무 장관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예. 이 천궁 미사일은 이번 달에 양산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지난달 17일에 방위사업 추진위 결정 내용을 보면은 송영무 장관 지시로 양산 이후에 언제든지 천궁의 물량을 조정하는 수정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들어갔다는 것이거든요. 예. 이 요약하면은 지금 개발이 끝난 무기를 막 생산을 하는 과정인데 물량을 줄일 수 있다. 이 권한부터 먼저 보장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한국일보는 이 결정이 송영무 장관의 지론인 SM-3 미사일 도입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SM-3라는 거는 이지스함에 탑재가 되는 건데 역시 이 북한의 미사일을 고고도에서 요격하는 용도이고 개발에 참여한 미국, 일본 정도만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SM-3 도입은 또 MD 편입 논란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뭐 산불 약속 이런 걸 두고도 논란이 추가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NSC 보좌관이 지난 미국 대선 직후에 트럼프 인수위 최고위 인사의 지시로 러시아와의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점을 인정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마이클 플린 전 보좌관은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에 의해서 기소가 됐는데요. 이후에 법원에 출석을 해서 이런 취지의 증언을 내놓고 형량을 줄이는 플리바게닝에 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 언론은 여기서 거론된 인수위 최고위 인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라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사위의
지시로 러시아와 접촉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반응이 나왔나요? 일단 이제 쿠시노와의 연관성보다는 마이클 플린 전 보좌관이 인정한 혐의 내용이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유엔 결의안 표결을 무산시키거나 연기시키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여기에 국한된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선거 공모나 반역 혐의를 부인했다는 점을 봐야 된다. 이런 강조를 하는 분위기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통해서요. 마이클 플린 전 보좌관을 해임했던 것은 그가 부통령과 연방수사국에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다라면서 이런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설명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논란? 이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해임이 된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이 그간 해온 주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클 플린 전 보좌관에 대한 수사를 중단해달라 이렇게 요구했다는 것이거든요. 네. 이 내용이 이제 지난 6월 달에 상원에서 폭로된 내용이죠. 그렇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대로면 당시에 마이클 플린 전 보좌관의 거짓말을 알고 FBI 수사를 무마시키려고 한 게 아니냐 이런 추론이 성립된다는 것인데요. 예. 사실이라면 사법방해 혐의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이런 주장이 나오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트윗을 올려서 코미 전 국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면서 대선에서의 상대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이 FBI 요원 부인에게 돈을 줘서 FBI가 편향된 수사를 한 게 문제다. 이런 주장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상당히 극단적인 주장을 한 것인데 이렇다 보니까 FBI 요원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FBI 요원협회가 입장을 따로 내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계속 이런 방식으로 논란이 이어지면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나올 수 있는 거냐 이게 의문이다라는 목소리 커지고 있거든요. 일부에서는 지금 펜스 부통령이 자기가 대선에 나갈 부통령을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농담까지도 막 나오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번 대통령 선거에 재선에 출마할 수 있을지 궁금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게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탄핵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각에서는 또 공화당 주류가 탄핵에 동조할 거라고까지도 또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재선 얘기할 계제는 아닌 것 같은데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거의 그런 상황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김민섭 찾기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나요? SNS 활발히 하시는 분들은 하고 아실 것 같은데 나는 지방대 시간 강사다 또 대리사회 이런 책을 쓴 작가 김민섭 씨 저희 프로그램에 몇 번 인터뷰하신 바도 있죠. 일본 가려고 싼 비행기표를 산 모양인데 못 가게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기랑 이름이 똑같은 대한민국 남성에게 그 비행기표를 주겠다. 이 글이 화제를 모으면서 직접 김민섭 후원 스토리 펀딩으로까지 이어졌다는데요. 그 사연 한번 들어봅니다. 김민섭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민섭입니다. 네. 어디 일본 후쿠오카요? 예. 제가 사실 해외여행을 아직 가본 적이 없어서 이제 근데 땡처리 티켓이라는 게 왕복 10만 원에 올라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큰 마음을 먹고 왕복 항공권을 끊었죠. 근데 못 가게 되셨어요? 근데 이제 그 주에 제 아이의 수술이 잡혔어요. 아이고. 예. 그러니까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당장 수술이 필요하겠다고 얘기해서. 그러면 그냥 환불하면 되지 뭘 누굴 찾아서 준다고 그래요? 그게 제가 이제 취소를 하려고 보니까 그 10만 원 주고 산 티켓의 취소 수수료가 8만 원이 넘더라고요. 아하. 제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2만 원도 채 안 되는데 그 돈을 돌려받느니 차라리 양도를 하자 하고 절차를 물어보니까 이제 여행사에서는 여권에 있는 영문 이름이 똑같은 대한민국 남성을 데려오면 양도해 줄 수 있다. 그래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우선 그러니까 우리 일본 후쿠오카를 왕복 비행기 값인데 5만 원이면 사실 부산 KTX 값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왕복 티켓은 10만 원 정도 했고요. 그러니까 10만 원이라면 그러면 다시 말해서 워낙 싼 땡처리 티켓이기 때문에 환불 수수료 8만 원씩이나 떼는 거에 대해서는 불만 갖지 않으신다 이건가요? 글쎄 제도가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제가 그게 거의 매진된 티켓을 산 거고 예약을 걸어놓은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약을 취소하면 그 항공사와 여행사는 그만큼의 돈을 수수료로 가져가고 또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채워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부당하다라고 생각은 했죠. 그래도 10만 원짜리면 너무 쌌던 거 아닌가요? 예, 저도 무척 싸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 항공권 약관 그 제도에 대한 도전의 측면으로 하신 거예요? 그건 아닌 거죠? 그냥 2만 원 돌려받는 게 뭔가 좀 얄밉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네. 나랑 이름이 같은 인연을 가지고 있는 김민섭 씨에게 이걸 주자. 네. 좋은 일이 되겠다. 그냥 그 정도로 딱 시작했어요. 이번에 이 프로젝트를 접하면서 많은 분들이 새롭게 알았을 것 같아요. 여권 영문명이 같은 대한민국 남성, 뭐 여성이라면 대한민국 여성, 여권이 영문명만 같으면 표를 양도할 수 있다. 예, 이게 여권 번호는 출발 3일 전까지 이제 변경이 가능한데 이름은 한 번 등록하면 변경이 안 된대요. 예.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게 모든 항공사가 다 그래요? 아니면 저가 항공사만 그래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용한 건 제주항공과 하나투어였는데요. 예. 예, 싼값에 티켓을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줘서 정말 고맙고 예. 이런 제도는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영문명 김민섭까지 똑같이 쓰는 남자 찾습니다. 올리셨더니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제가 사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반응이 있을까 궁금했는데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글에 공감도 누르고 댓글도 달고 리뷰를 하면서 야 정말 이런 게 되는 거야 하면서 예. 즐거워하시더라고요. 예. 다들 두근두근 하면서 김민섭을 찾았습니다. 예. 그래서 네, 그래서 결국 찾았어요? 3일 걸렸어요. 그 조건을 다 갖춘 사람들이 별로 없었고 이제 김민섭들이 오더라도 저는 섭을 SEOP로 쓰거든요. 네. 근데 SEOB로 쓰거나 SUB로 쓰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아하하. 나는 안 돼. 예. 달라. 예. 이제 아니면 이게 평일에 가는 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나는 회사에 가야 하는데 휴가를 낼 수가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안 됐는데 3일 만에 이제 93년생 김민섭 씨가 나타났습니다. 젊은 청년이네요. 예, 저랑은 딱 10살 차이가 나는데 네. 그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했고 그리고 뭐 졸업 전시를 앞두고 휴학하면서 여행을 다 포기하고 있었다고 해요. 네. 문제나 뭐 그런 것들로. 네. 그래서 정말 김민섭이라는 이 흔한 이름만큼이나 알겠습니다. 평범한 대한민국의 청년이구나. 그래서 그 10살 아래 똑같은 김민섭 씨한테 비행기표를 주게 된 거고 그뿐 아니라 그 10살 아래 김민섭 씨한테 뭐 준다는 분들이 막 나타났다면서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참 착한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다정한 분들이. 예. 그러니까 어떤 분은 김민섭 씨의 숙박비는 내가 부담하겠다 이러고 숙박비보다 더 많은 돈을 이렇게 보내주겠다고도 하셨고 또 어떤 분은 내가 후쿠오카에 가려고 버스 이용권을 사놨는데 갈 수 없게 되었으니까 이건 너에게 보내줄게. 그 공짜 교통비를 보내주시고 또 어떤 분은 휴대용 와이파이를 내가 제공해줄게 이러고 그거를 또 대여해 주신다고도 하고. 이야. 정말 그 10살 동생 김민섭 씨는 정말 땡 잡은 거네요. 글쎄요. 자, 이 1년의 과정을 통해서 뭘 느끼셨는지 한 말씀만. 사실 별거 아닌 항공사가 얄밉다 이런 느낌으로 살짝 시작한 건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연대하는 그런 따뜻한 일이 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93년생 김민섭 씨 있잖아요. 예. 그분이 정말 평범한 대한민국 청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평범하지만 치열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이었고 그래서 김민섭 씨가 잘 되는 게 우리 모두가 잘 되고 있다는 증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김민섭 씨가 잘 되면 좋겠고 또 모든 김민섭 씨가 잘 되면 좋겠다. 연대가 이처럼 일어난 것을 알겠습니다. 94년에 김민섭 씨가 잊지 않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뜻한 연대라는 표현 쓰셨는데 어쨌든 참 재미있는 스토리 만들어 주셔서 김민섭 작가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작가 김민섭 씨였어요.